교재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도착을 하시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1교시는 09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이고요. 2교시는 10시 30분서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3교시는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2시간이에요? 네? 2교시면 2시간이에요? 틀렸네요. 네. 1시간씩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시작 15분 전에 입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감독관은 8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감독관 회의를 하고 8시 반에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보실 수 있는 명단 확인하고 8시 45분쯤에는 이제 시험 준비가 완료가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입실하셔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입실해서 엑셀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엑셀을 실행하고 이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컨트롤 1번도 눌러놔보고 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영키도 제대로 되는지, 메뉴판에 뭐가 또 제대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런 걸 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종료하지는 않고요. 엑셀은 닫아야 돼요. 엑셀은 종료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15분 전에 사용자니까 수검자죠. 수검자 등록을 합니다. 바탕화면에 나와요. 바탕화면에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바탕화면에 나온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내용들,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름, 수험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해요. 이걸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됐는지 제대로 이제 수검자 이름이 등록되는지를 감독관이 확인한 후에 문제지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배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문제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죠. 문제지가 제대로 인쇄가 됐는지, 난 엑셀 보는데 파워포인트 문제지를 주질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대기하고 기다릴 겁니다. 대기 상태로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딱 정각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험자들이 바탕화면을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60분 카운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60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멈춰요.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시험 처음 응시하신 분들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입력 다 못했는데 시험이 끝났다는 얘기죠.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 이런 소리도 해요. 그럼 다 했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거는 백날 얘기도 몰라요.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엔 수월해요. 그럼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은 다 똑같아요? 문제지는? 다르죠. 1교시 시험 본 사람 문제지하고 2교시 시험 본 사람 문제지하고 내용은 달라야죠. 함수도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Vlookup 나오면 2교시도 Vlookup 나올 거예요. 1교시에 부분함 나오면 2교시도 부분함 나올 거예요. 데이터는 달라요. 데이터만 다르고 패턴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항상 이렇게 봐요. 자, 인터넷 한번 실행하셔서요. 인터넷 실행하셔서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자격증 자료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자료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지 밑에 있는 거 있어요. 보이세요? ITQ 시험용 이미지와 동영상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운로드 1번, 업로드 1번, 2번 있는데 1번은 아니고 이 밑에 거 있죠. 밑에 거 1.88짜리 1.88짜리 찾으셨어요? 네. 클릭 저장하세요. 그 다음에 좀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수험자 답안 전송 런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것도 하나 받아 놓으시면 돼요. 요것도 받아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ITQ 수험자 프로그램 있어요. 프로그램 요거 하고 ITQ 시험에 필요한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받아 놓읍시다 라고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요거부터 받아 놨고 1.88메가짜리 요거고 수험자 프로그램 요거 받아 놓은 건데 일단 보여 드릴게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있는데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보여 드릴게요. 내 컴퓨터에 가면은 다운로드란 폴더에 요렇게 코아스 수험자 연습용이라는 거하고 ITQ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컴퓨터 껐다 키면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고 가시는데 먼저 보세요. ITQ는 제가 압축을 풀 겁니다. ITQ 압축 풀기 눌러서 압축을 풀고 나면은 얘를 어디다 둘 거냐면은요. 압축 다 풀고 나서 내문서 있잖아요. 내문서로 끌고 갈 거예요. 요거 ITQ를 내문서로 끌어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내문서 안에 이렇게 ITQ란 폴더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기에다 우리 시험을 답안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냥 문서에다 저장했었잖아요. 내문서에다 저장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ITQ라는 폴더를 여기다 넣어놓고 껐다 키면 지워지니까는 ITQ 폴더 압축 푼 거 있잖아요. 얘를 D 드라이브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D 드라이브에 복사가 돼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D 드라이브는 껐다 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코아스 수험자 연습용 프로그램이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D 드라이브에다 끌어다 놓으시면은 이 D 드라이브 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연습하시면 돼요. 댁에서는 수험자 연습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있어야 되겠고 이건 바탕화면에 있어야 연습이 되고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ITQ는 내문서 폴더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복사해서 ITQ 폴더 그거를 내문서에다 끌어다 놓으시면 들어가요. 두 가지를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이 바탕화면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보셨던 이 수험자 코아스 수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바탕화면에 지금은 없지만 시험장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시험장에 가면 이게 있다고. 바탕화면에 요 연습용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엑셀 볼 거잖아요. 엑셀 클릭하시고요. 엑셀 클릭하실 거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수험번호가 아직 우리 수험번호 모르니까 1, 2, 3, 4, 5, 6, 7, 8, 8자리 이렇게 놓고 확인 누르면 맞습니까? 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은요 2007이죠? 우리 2010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2007 이상이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까지 떠요. 수험번호하고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시험상에서는 아까 그 확인 누르면 화면이 하얗게 변해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 사용자들이 수험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화면이 하얗게 거를 감독관이 다 확인하고 나면 그때 문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를 못 움직이니까 문제지를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지 다 배포하고 나서 이제 시험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 화면이 지금처럼 착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시간이 60분이 카운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이 화면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지를 받았을 테니까 작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굳이 지금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연습하는 거니까 시험장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내문서 폴더에 ITQ라는 폴더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들어간 거 확인하셨으면 걔를 어디로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D 드라이브도 하나 복사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복사해 두시면 된다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서부터는 마찬가지로 C 드라이브에다 놓으셔도 되고 문서에다 놓으셔도 되고 D 드라이브도 연습하시면 되니까 거기까지만 해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자동으로 ITQ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픽처라는 폴더하고 답안 파일 인터넷이라는 양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린 여기다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ITQ라는 폴더 안에다가. 문제지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문서에다 저장을 하면 여기다 저장하면 안 돼요. 여기다 저장하면 답안을 확인을 못 합니다. 컴퓨터가. 꼭 ITQ라는 폴더 안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ITQ 폴더가 없어서 그냥 내 문서에다 저장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곳에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림 픽처로 뜨는데 그 픽처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우리는 그림을 불러오는 기능이 지금 시험 문제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도서관 4월 현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 가져오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래 한글 시험이나 파워포인트 시험에는 그림을 사용하는 게 나오거든요. 반드시. 그때는 어디에 있는 거? 이 ITQ 폴더 안에 있는 픽처라는 폴더 이 안에 있는 것만 써야 돼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다행인데 책을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는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 폴더에 있는 ITQ라는 폴더 꼭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다 저장하라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은 지금은 여기 뭐 이미지 이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이미지 설명은 없는데 제가 다른 문제지를 한번 볼게요. 파워포인트 문제지나 아래 한글 문제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래 한글 문제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에다 저장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아까 엑셀 문제도 나왔나요? 엑셀 문제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림 작업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래 한글은 그림 작업해야 되거든요. 거기 ITQ라는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사용할 때 내 문서에 있는 ITQ라는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에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엑셀이니까 그 이미지를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음에 우리 한글 배울 때는 요거 있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 치고 그 다음 거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책에는 왼쪽 페이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홍길동 어쩌고 저쩌고 똑같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검자 등록하고 시험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시험이 끝날 때 시험 종료하면 되고, 시험 종료 굳이 안 눌러도 시간 되면 자동 종료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있다 그랬고 A의 얼러비는 1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고. 자,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시트 순서를 1, 2, 3, 4작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형태가 이런 식이죠. 요런 거. 이렇게 입력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여기 굴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화면 밑에 있는 시트 1, 시트 2, 시트 3을 더블 클릭을 해서 제1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렇게 1작업, 2작업, 3작업으로 바꿔주고,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제2작업도 A 열너비를 1로 바꿔주고, 제1작업도 A 열너비를 얼마? 1로 바꿔주고, 그리고 제1작업은 전체 선택해서 뭐 하라고요?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글꼴은 뭐로 하래요? 글꼴 굴림 하라 그랬어요. 굴림. 여기 보니까는 모든 데이터는 굴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맞춤이고 숫자는 이렇게 오른쪽 맞춤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오른쪽 맞춤은 나중에 처리할 문제니까는 무조건 뭐부터 하자? 다 가운데 맞춤으로 하자. 여기서 지금 다 가운데 맞춤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줄서부터 작업할 거예요. 네 번째 줄서부터. 네 번째 줄서부터 작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도형 제목 만들고 오른쪽에 결제란 만들고. 결제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입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 입력하는 거. 자, B의 네 번째 셀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이걸 해야만 뭐든 하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09쪽에 나와 있는 도서 번호라는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두 칸에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괄호 안에 숫자는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14번째 줄까지 지금부터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데이터 그냥 처음에는 글꼴에 상관없이 사실은 글꼴에 상관없이 일을 했겠죠. 글을 입력해 놓고 나서 보니까는 책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모든 데이터 블럭 잡아서 굴림으로 바꾸라 그래서 굴림으로 바꿨고 11포인트고 글자는 가운데 있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뭐 알아서 갈 테니까 이따가 처리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입력을 해야 돼요. 제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할 거는 내용은 먼저 입력을 다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자, 1, 2, 3 세 줄에 걸쳐서 데이터 그 제목을 입력할 건데 사실 해보니까는 세 줄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얘를 저처럼 블럭 잡은 후에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1, 2, 3 드래그 해놓고 경계선을 마우스로 슬쩍 내려주면 전체가 다 높아져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삽입 도형 사각형에 있는 사각형이라 그랬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사각형이란 그룹 안에 두 번째 거 처음에 있는 거는 직각사각형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대략 어디까지 G 중간까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 써야죠. 뭐 우리 도서관 4월 대출 현황 하고 이렇게 제목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깥쪽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이라는 그 스타일을 지정하려는데 요거예요. 도형효과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과 거기에 그림자 바깥쪽 이 도형에 대한 도형 스타일 옆에 있는 도형효과 그림자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것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그림자가 오른쪽 4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굴림 홈탭에 가서 굴림 24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깜장 굵게 치우기 색깔은 노랑 이대로 두시면 안되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두 번째 있는 걸 클릭해서 대략 G 중간까지 오게끔 그리고 글자를 먼저 쓰는 게 수월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도서관 4월 대출 현황 그리고 도형을 클릭한 후에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 첫 번째 거 그리고 글꼴은 홈탭에 가서 굴림 24 진하게 글자 색깔은 검정 채우기 색깔은 노랑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제목을 완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결제란 들어가야죠. 결제란은 어떻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요 옆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결제란이 먼저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높이를 높이기 전에 요 두 줄짜리 걸친 거에 걸쳐서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그려놓고 처음 칸은 좀 좁히고 얘는 병합하고 그 다음에 이 너비도 살짝 좁혀줘도 돼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결제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결제란을 도형이 아니라 이건 뭐로 그렸다? 테두리 선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도형을 이용해 테두리 선을 이용해서 결제란을 만든 거를 복사 붙여넣기 가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면 요렇게 그림이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원본 있잖아요. 원본. 결제란이 들어있는 이 원본은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라.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블럭 잡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칸을 블럭 잡아서 삭제하시면 얘가 사라져야 돼요. 문제지 뭐라고 돼 있냐면 원본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우리 카메라 안 배웠고 그림 복사 이용을 해서 붙였잖아요. 그리고 원본을 삭제하라 그랬는데 원본을 삭제 안 하면 뭐죠? 취지사항 불이행. 분명히 감점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줄 B의 네 번째부터 J의 네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는 색깔을 주황. 그 다음에 도서명이란 글자 여기 들어간 자리도 주황. 저자란 글자가 들어간 것도 주황. 이렇게 주황으로 색깔을 칠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여기 H 14번째 셀에 H 14번째 셀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도서명이 나오게끔 하라는 건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다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꿔치고 이때 원본 자리를 클릭한 다음에 이 도서명을 블록 잡아주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고 이때 여울물 소리 이때 너비가 다 나오게 해줘야 되고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도서명 옆에다가 왼쪽에 있는 도서명이 하나가 나오면 자동으로 그 도서에 대한 저자가 옆에 출력되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성 검사, 데이터 탭에 있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 아닌 목록에서 고를 거고요. 그 목록의 원본은 어디냐고 클릭해 놓고 왼쪽에 있는 여울물 소리부터 파이 이야기인가 여기까지를 블럭 잡아주고 확인 눌러주면 어떤 화살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화살표를 눌러서 여울물 소리든 뭐든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6번 함수는 뭐예요? 기능은 여울물 소리에 대한 저자 이름이 뭔지 여울물 소리 황석영 먼 곳 그런 문태준 하고 나오게끔 여기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vlookup 함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H5부터 H12번째까지 여기는 몇 회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래요. 근데 얘가 오른쪽 맞춤이죠. 오른쪽 맞춤이잖아요. 다른 날짜나 이거는 가운데 맞춤인데 대출 횟수 여기는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무조건 다 가운데 맞춤 했잖아요. 가운데 정렬. 이거 오른쪽으로 넣으시면 오른쪽으로 갈 테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몇 회라는 글자만 나오면 되니까 G 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몇 회인지만 넣어주면 이렇게 몇 회 하고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니니까.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1번. 지금 이 과정을 잘 못 따라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홈페이지 공방에 오시면은 공방에 오시면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 쭉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강좌를 쭉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가지고 또 책에도 앞부분에 있으니까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집에 가서 계속 앞부분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곱셈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나누 구구단을 외워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곱셈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은 원칙은 뭐예요? 구구단을 외우면 곱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셀 서식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급한 대로 제가 셀 서식에 들어가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지만은 앞부분의 셀 서식부터 공부하려면 이 책의 앞부분부터 쭉 꾸준히 복습을 해 오셔야 돼요. 이게 누적이 되면 저기 시험 볼 쯤 되면 손을 못 써요. 너무 많아지면. 근데 숫자가 왜 다 지워지죠? 예? 숫자가 다 지워져요. 숫자가 왜 지워질까요? 2호부터 2호가 여기죠? 이용 형태부터 이 12번째까지 얘들 이 8줄에 대해서는 이름 상자를 클릭해 놓고 블록 잡고 나서 이름 상자를 클릭해 놓고 어떻게 해라? 이용 형태라는 이름으로 엔터 정의를 하래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 테두리선 그리는 건데 테두리선 그리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테두리선이 요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요렇게 전체 테두리 넣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겉에다가 굵은 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알맹이에다 굵은 줄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저 위에 제목줄, 아래 분석하는 내용 두 줄 이렇게 굵은 줄 깔렸을 거라고. 여기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그려주면 되는 거. 이건 뭐 여러 번 우리 해봤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는 게 120점. 아, 정정 100점. 이게 100점이에요. 이제 140점을 더 따야 이게 240점짜리니까는 아래 7문제 내용이 20점씩 140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요. 중간중간에 이제 저장하는 게 있다고 잠깐을 말씀드렸는데 그 저장이 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름 쓴다 그랬고요. 엑셀 이렇게 확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이런 게 생겨요. 옆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하다가 얘 살짝 치워놓고 저장했지 않습니까?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눌러요. 있잖아요. 그렇죠? 전송 누르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전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거랑 똑같은 거 또 전송하냐 라고 나와.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제 또 고칠 거 아닙니까? 내용을 고치고 여기다 이제 테두리선도 그리고 뭐 계산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저장하고 또 전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오케이 하고 또 전송이 돼요. 이렇게 전송을 여러분이 직접 해 주셔야 돼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컴퓨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전송을 한번 해주면 그것이 완성되는 건데 시험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멈춰버리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시간은 보상해 줍니다.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보상해줘요. 10분을 보상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고 나서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컴퓨터가 멈췄어요. 그 5분 시간 손해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관이 옆자리에서 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60분을 하는데 시험을 이제 망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자리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자리에서 다시 하래요. 그럼 시간이 경과됐잖아요. 지금 계속 흐르잖아요. 그럼 10분까지 더 준다고. 그럼 남들은 60분에 시험이 끝나는데 이 사람은 10분 더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분 당겨놓고 컴퓨터가 멈춰버렸어. 근데 저장을 언제 했는가?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무조건 10분만 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입력한 나머지 50분은 어떻게 돼? 그거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저장을 해서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껐다 키면 지워져요. 이 시험 제도가. 그럼 전송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험 본부로 전송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독관이 다른 자리에 앉혀가지고 답을 불러올 거란 말이야. 감독관한테 시험 본부로 보냈던 답을 불러오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저장해서 전송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분 더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분마다 저장하라고 전송하라 그래요. 이 책에도 보면은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나와요. 근데 감독관이 그럽니다. 1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시고 전송하세요 라고 꼭 얘기해요. 2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해요. 30분 지났어, 40분 지났어, 50분 지났어, 그 다음에 5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계속 떠들어요. 근데 시끄럽거든 솔직히. 시험 한참 예민한데 10분 남았어요,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그러면 아우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크게 얘기는 안 해요. 제가 감독을 나가더라도 그럼 마지막 1분 남았을 때는 저장하시고 전송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마지막에 꼭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까지 시험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우리는 답안 작성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도 사실은 시험에 포함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컴활 자격증이나 다른 시험 자격증은 저장 전송 시간을 별도로 안 줘요. 자동 저장 자동 전송이 되게끔 시스템을 해놨어요. 걔네들은 30분 40분 밖에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놓고 시험을 보는 거고, 우리 ITQ는 저장 전송까지 시험에 포함시켜서 60분간 보는 거예요. 요 시험만 하는 게 60분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시험에 포함된 거라서 감독관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송은 아직 못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저장만 하시면 돼요. 언제 저장하시냐면 10분 지났어요, 저장하세요. 그럼 그때 저장한다고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은요, 내가 스스로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제 끝났죠? 1번 문제 계산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2번 문제 가서 저장하고 2번 문제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또 1작업 끝나고 2작업 가기 전에 1작업 끝나고 저장하고 걔를 가지고 2작업 가고 이렇게 해요. 본인이 알아서. 전송은 한꺼번에 해도 되고 전송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얼마 안 되면 컴퓨터가 멈춰버려 껐다 켜주면 꽝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장하고 전송은 세트로 이루어지게 하시면 돼요. 얘 살짝 당겨 놓으면 여기 전송 화면 나오니까 전송하고 클릭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뭐 한 20번 30번씩 전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독관 컴퓨터에 떠요. 아무개는 5번 전송하고, 누구는 한 번도 전송 안 하고, 누구는 50번 전송하고 다 떠요. 그럼 감독관이 가서 전송 좀 해주세요 라고 살짝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예,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러면 감독관도 뭐라고 안 해요. 아, 지금 해야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질 않으니까 내가 소신껏 하면 돼요. 그리고 답안을 전송을 안 하고 그러면 감독관이 가서 확인을 해요. 이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건지, 전송을 했는데 오류가 나서 전송이 안 된 건지를 모르거든요. 그건 감독관이 다 챙겨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백구 쪽에 있는 문제 1번 볼게요. 분류 작업을 하래요. 분류 작업.
여기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분류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도서번호. 도서번호가 어디 있나 보세요. 도서번호. 아, 제 앞에 있네요. 도서번호 앞에. 도서번호의 첫 글자가 1이면 소설, 2면 에세이, 3이면 시집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함수? 추수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래요.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시집인지를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하나 초이스 고르세요 라는 초이스 추수함수예요. 근데 도서번호의 첫 글자라 그랬잖아요. 도서번호 첫 글자. 도서번호는 어디 있어요? B에 O 여기 있는 거래요. 그렇죠? 그러면 레프트 함수는 레프트 도서번호의 1 이게 도서번호의 첫 글자예요. 도서번호의 첫 글자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 도서번호라는 SL 주소 다시 표현하면 뭐죠? 는 레프트 어디? B의 5번째 셀이네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추수함수에 그게 들어가야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레프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추수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쓰라고 했는데 도서번호의 첫 글자라는 거는 도서번호라는 셀이 있잖아요. 1-A01 이거. 이 도서번호의 왼쪽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한 글자 이게 첫 글자라는 얘기예요. 도서번호의 첫 글자라는 말은 도서번호의 왼쪽에서 한 글자. 도서번호의 왼쪽에서 한 글자. 다른 말로 그게 뭐예요? 첫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첫 글자가 1이면 첫 번째 소설, 2면 에세이, 3이면 시집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된다.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제가 메모한 대로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 거니까는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는 추수 가로 열고 레프트 가로 열고 이쪽에 컴마 1 여기 컴마 1이면 소설 2면 에세이 3이면 시집. 그 자동차기 했을 때 선이 깨지는 거는 서식 없이 채워라고 하면 선이 깨지 원래대로 돌아가고 글자만 들어간다. 자, 이어서 반납 일자. 반납 일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이면 대출일자 더하기 5일, 도우미 대출이면 대출일자 더하기 7 일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는 if 가로 열고 조건식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도서관 방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 도서관 방문입니까? 도서관 방문을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대. 그러면 이 5일을 더해주면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도서관 방문이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도우미 대출인지
차량 도서관인지 두 개가 또 남았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 다시 if. 이용 형태가 이번에는 도우미 대출입니까? 물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래요? 대출 일자에다가 7을 더할 거예요. 7 더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도 아니면 뭐예요? 이번에도 아니면 뭐예요? 대출 차량 도서관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니까는. 그러면 당신은 대출일자 자체가 그게 반납일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요것도 한번 요걸 써볼게요. if 한식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식 가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메뉴가 한식, 일식, 중식 셋밖에 없어. 셋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한식 좋아해요. 그럼 한식 가면 되는데 한식 아니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주는 대로 먹어 이럴 수 없잖아. 나머지 중에 하나 물어봐야죠. 그럼 다시 어떻게 물어봐요? 일식을 좋아하시나요? 물어보겠죠. 일식 좋아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일식 갑시다. 그러면 되는데 일식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할 수 없어. 중식 가야 돼. 한식, 일식, 중식 셋 중에 밖에 없으면 보여줬을 거 아니야. 자, 메뉴판이 한식, 일식, 중식 세 가지입니다. 물어봤어요. 보여주고 한식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싫대. 일식 좋아하세요? 싫대. 어쩌라고? 중식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중식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는 셋 중에 하나 좋아해야 돼. 경우가 셋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일식으로 가게끔 하는 거예요. if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if는 우리가 생각하는 if가 되게 복잡해요. 예. 지금 제가 시계를 보고 있어요. 왜? 4시가 되었습니까? 보는 거야. 그러면 쉬어야 되니까. 아직 4시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 계속 해야지. 는 if 쉬는 시간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렇대. 그럼 휴식을 하시면 되고, 쉬는 시간이니까 휴식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용 형태가 어딘가 보세요. 2의 5번째 셀이죠? 이용 형태가 5번째 셀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물어봐야 돼. 는 if 2의 5번째 셀 속에 들어있는 글자가 도서관 대출입니까? 물어봤어요. 2의 5번째 셀에 들어있는 얘가 도서관 대출이야. 도서관 방문이래. 도서관 방문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대. 그럼 어떻게 하래요? 대출 일자가 G의 5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G의 5번째다 5를 더하면 됩니다. G의 5번째가 대출 일자야. 내가 빌려간 날짜. 5일 후에 반납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서관 방문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는 거야. 2의 5번째 셀이 이번에는 그러면 도우미 대출입니까?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도우미 한 칸 띄고 대출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G의 5번째 대출일자 더하기 7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 뭐래요? 그냥 대출일자 그 자체가 반납일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는요. 지금 헷갈린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반납일자에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숫자로 나오나요? 얘가 숫자로 나오면
대략 난감이죠?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뭐로 해야 돼요? 날짜로 바꾸셔야 돼요. 날짜로 바꿔야 반납일자가 나오죠. 숫자로 나왔다가 숫자로 제출하면 안 돼요. 반납일자니까, 날짜니까는. 얘가 숫자로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해라?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날짜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답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3번 갈게요. 문제 3번에 도서관 방문의 평균 대출 횟수. 자, 도서관 방문의 평균 대출 횟수. 도서관 방문이 뭐예요? 하나, 둘, 셋 있죠? 이용 형태 세 가지 있잖아요. 거기 따른 대출 횟수가 지금 하나, 둘, 셋 있잖아요. 12회, 8회, 7회 있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냐고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균이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도서관 방문 대출 횟수를 계산하는데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평균.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래요. 무슨 함수 쓰라고요? taverage 함수. 이거는 조건부 평균이죠? 자, 조건부 평균이죠. 조건부 평균. 지금 조건에 맞는 평균 계산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평균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taverage 함수를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는 sum if 한 거를 나누기 count if 한 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건부 평균 계산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average로 계산하는 방법,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average가 평균이고 if가 조건이니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눠도 돼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이런 유형의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합계를, 조건에 맞는 합계를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는 거, 이거를 average if보다는. 근데 daverage라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는 daverage 는 d a v. 그럼 daverage 딱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맞죠?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그럼 밑에 뭐라고 뜨냐면 굵은 글자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도서번호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두 개 빼고, 오른쪽 두 개 빼고, 아래쪽 두 줄 빼고. 우리가 1작업한 걸 복사해서 2작업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1작업에 들어가는 기본 데이터 영역, 도서번호란 글자부터 이렇게 끝에 두 칸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여기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컴마 밑에 필드라고 뜰 거예요. 필드. 뭐의 평균을 구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평균 계산하는 거래요? 대출횟수 이거죠? 얘잖아, 얘. 대출횟수 이거 아닌가요? 클릭하면 돼요. 컴마. 조건이 뭐라고요? 이호 도서관 방문이죠. 이때 중요한 거는 도서관 방문을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방문이 아니라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이라고 이렇게 두 줄을 블럭 잡으면 돼요. 일반적인 함수는 알맹이만 블럭 잡아요. 우리 랭크 구하라 그러면 알맹이만 잡고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알맹이만 잡는데 D로 시작하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D로 시작하는 함수는 반드시 저 위에 있는 항목 이름부터 블럭을 잡는다. 괄호 닫고 엔터. 자, 답을 좀 보여드리면 요게 답인데 는 D 에버레이지 해놓고 B의 네 번째부터 H 12번째는 어디를 잡은 거예요? 이게 다 잡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얘를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여기는 아직 계산을 안 했잖아요. 뭐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블럭을 다 잡으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러나 밑에 두 줄은 잡으면 안 돼요. 오른쪽은 두 칸을 다 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래쪽 두 줄은 잡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만. 그리고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 하는 거죠. 대출 횟수라는 얘 누적, 요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걔를 클릭해주면 난 요거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라고, 요거의 평균을 구할 거야 라고 클릭해도 되는데, 우리 책에는 답이 뭐로 돼 있나 볼까요?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7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도서번호 첫 번째, 도서명 두 번째, 저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가 일곱 번째잖아요. 일곱 번째잖아요. 대출 횟수가. 그래서 7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뭐냐면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 그럼 시험 문제에 이용 형태가 차량 도서관인 경우에 대출 횟수 누적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라면 어떻게 한다? 못해요. 이용 형태란 제목과 차량 도서관이란 내용은 떨어져 있죠. 그럼 조건을 못 걸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건을 어딘가에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리고 거기를 블럭 잡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다른 곳에다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 책 처음에 연습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 다른 데다 조건을 걸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험은 딱 요렇게만 물어요. 그러니까 이용 형태가 도우미 대출 이런 경우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위아래라. 그러면 계산을 안 해요. 우리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도서관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에 두 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블럭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D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이 전체를 말한다. 컴마 필드 무슨 항목에 대한 D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거냐? 대출 횟수 누적이라는 항목, 이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다.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냐?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도서관 방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도 되어 있잖아요.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세 군데 있으니까 12, 8, 20, 27이잖아요. 27. 27의 평균이니까 9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 9가 탁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한다. 그런데 이 대출입 횟수를 1, 2, 3, 4, 5, 6, 7 일곱 번째 항목이구나 해서 7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일곱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를 내가 굳이 셀 필요가 있냐 이거죠. 클릭하면 편한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차량 도서관 이용 횟수. 문제 4번. 차량 도서관 이용 횟수. 주어진 정의된 이름. 정의된 이름. 뭐죠 여기서? 이용 형태라는 주어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용하여 계산하래. count if 함수를 쓰래요. 는 count if는 범위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반 남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조건은 남학생이라는 게 조건이고요. 범위는 뭐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성별이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도서관 이용 횟수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얘네들 중에서 차량 도서관 이유가 차량 도서관이 하나, 둘, 세 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범위예요. 그 블럭 잡은 데가 범위고 차량 도서관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보세요.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 동네 중에서 딱 블럭을 잡았더니 이용 형태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나오죠. 이용 형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네들 블럭 잡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블럭 잡고 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용 형태라고 썼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는 count if 가로 열고 이용 형태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중에 뭐라고요? 차량 도서관이니까 차량 도서관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해도 돼. 아무데나. 아니면 여기다 뭐라고 쓴다? 따옴표 열고 차량 한 칸 띄고 도서관이죠? 차량 도서관이 아니라 차량 한 칸 띄고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3번 나오겠네. 차량 도서관이 3번 있으니까 3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 왜? 정의된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 정의된 이름으로. 이용 형태란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셀 주소를 쓰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는 얘를 이용 형태란 이름 상자를 저 위에 조건에다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건의 마지막에 보면은 2의 5번째부터 2의 12번째를 이용 형태란 이름으로 정의하라 그랬는데 걔를 못한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나요. 위에처럼 쓰면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처럼 쓰면 에러가 나는데 나중에 아 얘가 이용 형태구나 라고 나중에 입력을 했어요. 얘를. 그러면 그땐 답이 돼요.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순서대로. 아 이용 형태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그랬구나. 그럼 정의하고 그 정의된 걸 가지고 뭐를 계산하라는 거나 하면 되는 거고. 순서대로. 자, 오른쪽 거 볼게요. 최다 대출 횟수 누적에 대한 가장 큰 값을 구하래요. 무슨 함수 써서? 맥시멈 밸류. 얘는 그냥 는 max 괄호 열고 는 max 괄호 열고 max 괄호 열고 여기 있는 누적 횟수 숫자들 있잖아요. 12부터 저 아래 13까지 마우스로 블럭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가장 큰 값이 나와요. 자, 문제 5번은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는 맥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에서 가장 큰 걸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답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블록을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계산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아까 조금 전에 계산한 게 맥스였죠. 맥스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들만 블록에 잡아서 최대값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 방문이 몇 번인지 차량 도서관이 몇 번인지 도우미 대출이 몇 번인지는 여기서만 블록 잡으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알맹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잡는다. 근데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에 해당하는 이 대출 얘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실제로 필요한 거는 요것만 있어도 되는 거죠. 도서번호나 도서명이나 저자는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대출 횟수의 평균을 구하라는 이 문제하고 이 도서번호, 도서명, 저자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그땐 대출 횟수가 네 번째 칸이죠. 네 번째 거잖아요. 이용 형태가 첫 번째가 되니까는. 데이터베이스는 근데 다 잡는 거를 통상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할 이 vlookup 함수는 요 여울물 소리에 해당하는 저자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도서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도서명에 관한 거에 도서명에 해당하는 저자를 출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안 들어가 필요 없잖아요. 요거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맹이만 잡은 거고요. 얘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보면 엑셀은 도서번호에 해당하는 도서명이나 저자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명에 해당하는 저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반드시 도서명서부터 블록 잡고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다 쓴다면 는 vlookup 쓰고 이때 찾는 값은 여울물 소리라는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값이고, 그리고 얘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요렇게 얘네들 중에서 찾을 거다. 컴마. 그래서 도서명이 첫 번째고 저자가 두 번째인데 우린 뭐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도서명 옆에 있는 저자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몇 번째다? 두 번째라서 2라고 쓰는 거고요. 컴마 0. 컴마 0은 이 여울물 소리, 사람 외전, 7년운지 8년운지 정확한 도서 이름을 가지고 저자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0을 꼭 써야 된다. 여기다 false라고 써도 돼요. false라고도 되고 0 써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요 false 대신에 뭐 써도 된다? 0 써도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사람 예전으로 바뀌면 저자가 바뀌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풀이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저자가 출력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 이게 아직은 또 헷갈리죠.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오늘 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제가 문제지를 또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이제 머리에 박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문제 7번. 문제 7번 어떻게 하래요? 조건부 서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 횟수 셀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데이터 막대 스타일 주황 데이터 막대 스타일 주황에 가서 최소값 및 최대값 이것으로 적용하라 그랬죠? 걱정하지 마세요. 쉬워요.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보이세요? 블록 잡고 얘네들 블록 잡았잖아요. 대출 횟수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가서 데이터 막대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황이 어디 있나요? 주황이 밑에 줄에 있나요? 자, 블록 잡고요.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다에 가서 주황이라고 있잖아요. 주황. 처음에는 파랑,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 주황. 두 번째 줄에 주황이라고 있잖아요.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게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단색으로 하래요? 그라데이션으로 하래요? 그런 말은 없죠? 그럼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런데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라고 했거든. 데이터 막대. 이 데이터 막대 스타일에 가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라데이션을 채우든 단색으로 채우든 간에 아무거나 채우면 되는데 무슨 색깔로? 주황인지 아니면 연한 파랑인지 아니면 빨강인지 녹색인지 파랑인지 있잖아요. 주황이라고 했으니까 주황을 선택하면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대값 및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는 개념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거, 가장 많은 양이 많은 거는 넓게 보이고 양이 적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게 가장 최대값이고 가장 좁은 게 뭐다? 최소값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라도 여러분 문제지에 데이터 막대를 하시오. 시험에 데이터 막대 꼭 나와요. 예전에는 조건부 서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냈어요.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을 적용하시오. 이게 문제였었는데 요즘은 이런 추세로 나가요. 블록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에 가서 만약에 빨강 그럼 뭐가 된다? 빨강으로 변하고 파랑 그럼 파랑으로 하면 되고 주황 그럼 주황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110페이지에 제2작업. 자, 먼저 제1작업에 있는 B의 네 번째 셀서부터 H 12번째 셀을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열너비 한번 해주시고 그대로 다시 붙여넣기 하고 그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깨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클릭하고 열너비 지정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컨트롤 V 하시든지 붙여넣기 누르시면 돼요. 붙여넣기 첫 번째가 그냥 붙여넣기예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에 있는 너비랑
제2작업에 있는 너비랑 같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제2작업에 있는 작업된 결과를 가지고 복사한 걸 가지고 목표값 찾기도 해야 되고 고급 필터도 걸어야죠. 자, 첫 번째 B1부터 G1까지 B1부터 G1까지 셀을 병합하고 나서 대출 횟수의 평균이라고 쓰고 나서 대출 횟수의 평균이라고 쓰고 대출 횟수의 평균이라고 쓰고 H 11번째 셀 그 옆에다가는 뭐 하라고 되어 있죠? 요 위에 있는 애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 무슨 함수 써라? 는 average 평균 average 가로 열고 블록을 쫙 잡으면 돼요. 엔터. 그럼 14.875라는 평균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두 칸 병합한 거하고 옆에 있는 것까지 블록을 잡아서 저기 있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돼요. 걔가 굵던 안 굵던 상관없어요. 테두리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 말은 없다. 다행히도. 대출 횟수의 평균을 입력한 후에 병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래 셀 병합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맞춤 들어가죠. 쌤 죄송해요. 잠깐만. 자, 평균을 구했는데 하나를 더 처리해야 되죠. 뭐를 처리해야 되냐면은 얘가 14.875가 아니라 20이 되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네들 중에 누군가가 바뀌어야 20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책에는 7년 후, 이 7년 후가 8회라고 돼 있는데 얘가 얼마로 변하면 얘가 20회로 될 거냐 이거죠. 그걸 우리는 목표값 찾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목표값 찾기 할 때는 이렇게 에버레이지 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 수식이 들어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하는 게 좀 수월해요. 다른 데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수식은 그 자리에 수식이 들어있고요. 얘가 20이 되면 20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때 뭐가 바뀌면 좋겠다고요? 바뀔 셀은 7년 후에 있는 요거 얘가 얼마로 변하면 20이 되겠냐 확인. 49회가 되면 평균이 20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값 찾기 못하겠어. 그러면 아까 이게 8회랑 7회인가? 9회 이렇게 돼 있었으면 20 40 이렇게 고치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느 세월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얘가 얼마가 되면 좋겠다? 20이 되면 좋겠다. 뭐를 바꿔서 요 자리 여기 7년 후라는 요 대출 횟수가 바뀌었더니 딱 한 20이 생겼잖아요. 그럼 오케이 정답. 얘가 몇 점? 80점. 자 보세요. 요거 입력하는데 몇 점? 100점. 계산 6문제 120점. 요거 서식 시정하는 거 있잖아요. 조건부 서식. 이게 20점. 그래서 240점. 그 중에 처음에 입력하는 거 100점. 여기 앞부분 복사해서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뭐 했죠? 열너비 맞추고 다시 붙여넣기 했죠. 쓴 게 아니라 그대로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병합하고 글자 쓰고 에버리지 함수 쓰고 목표값 찾기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얼마? 80점. 그럼 아까 240점, 이게 80점이면 320점이네. 200점 이상이면 자격증 취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것만 해도 자격증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면 레벨이 올라가는 거고 3작업까지 하면 딱 400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A등급 나오는데 혹시나 함수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그래프까지 마무리해서 어떤 분 진짜로요 500점 만점에 500점 딱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 보면 한 병은 꼭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바라지 않아. 410점만 받으면 돼. 410점. 400점으로 합격하고 A 등급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410점. 아, 이게 참 좋아. 어떤 사람은 390으로 B 등급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400으로 A 등급 나왔어요. 그 10점 차이로. 우리 400점은 기적적인 사람이라 그래. 저는 몇 점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ITQ 인터넷 시험 볼 때 딱 400으로 A 받았다고요. 예. 기분 진짜 좋아요. 450은 될 줄 알았는데 딱 400 걸렸는데 하여튼 뭐 자격증에는 점수 안 나옵니다. 등급만 나와요. 예. 자,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고급 필터까지 해야 돼.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대출에서의 평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거요? 14점,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이외에 저렇게 덮어씌워가지고. 뭐를 덮어 쓴다고요? 좀 전에 대출에서의 평균 구했었잖아요. 에버리지 함수 이용. 자, 보세요. 여기를 지금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는 사실은 굵은 테두리가 하나 들어가 있었죠. 여기는 다시 한번 제가 복사해서 붙이면은요,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붙었는데, 뭐야? 자꾸 왜 실수를 하지? 자, 보세요. 복사하고 여기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얘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병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대출 횟수에 평균이라고 쓰고, 옆에다가는 는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14.875가 되면 안 되고 20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얘가 20이 되기를 바란다. 뭐를 바꿔서? 얘를 바꿔서. 그래서 20회가 딱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테두리선을 그리라고 해서 테두리선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테두리선이 안 들어가면 또 틀린 거로 처리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875에 그게 그 값이 지금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개는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고급 필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대출 횟수가 몇 회? 20회 이상이거나 아니면 10회 미하인 경우만 걸러내래요. 자, B의 13번째 셀에 여기다가 요거 대출 횟수를 복사해서 13번째 셀에서 붙여넣고, 원래는 20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0, 작거나 같다 10 이렇게 써야죠. 20회 이상 10회 이하니까 20회 이상이면서 10회 이하인 건 없잖아요. 20회 이상이거나 10회 이하인 경우 찾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항목이 똑같네? 항목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얘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얘를 지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거로 처리하겠다. 정답에는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정답이 아니라 해설을 봐야 되겠나? 자,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6쪽에 보니까는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항목이 같은 경우에는 줄이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에다 집어넣고 한 칸으로 합쳐버린 거예요.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책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한 칸으로 만들어도 되고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따로따로 쓰는 거랑 얘랑 같은 의미다 그랬어요. 항목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고급 필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항목 이름을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저자, 이용 형태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으면 쓰면 좋은데 얘는 두 줄이잖아요. 얘도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돼요? 대출, 횟수, 알트 엔터, 괄호 열고, 누적, 괄호 닫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거를 그냥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될 거 아니냐. 복사해서 딱 붙이니까 수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20, 작거나 같다 10 이렇게 쓰고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 여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1번째 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한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이렇게 없다는 전제에 보면은 그냥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누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줄에 어떤 애들은 다 칸칸 나눠진 데에는 병합이 되어 있는 셀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야지 블럭을 안 잡고 고급 필터에 들어가면 범위를 잘못 잡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블럭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고 고급 필터에 들어가면 거기만 지정해 주니까 수월하다. 얘네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려고 봤더니 조건 범위가 어디냐 물어보길래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고, 이 경우에 어디에다 출력하라고 됐는가 봤더니 B18번째에서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보니까. 그러면 복사 위치를 B18번째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자, 20 이상이거나 10 이하인 경우만 출력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답을 출력해 놓으면 정상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요거 40점. 이렇게 조건 걸어서 하는 게 40점. 이렇게 목표값 잡기 하는 거 40점. 그래서 합이 80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입력이 가장 중요해요.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입력이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제목 도형 그리거나 결제란 만드는 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에서 데이터를 잘 써야만 돼요. 그래야 이것이 2작업, 3작업, 4작업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무진장 하셔야 돼요. 입력을 빨리 입력하는 방법, 정확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점수를 받으니까 계산도 많이 해보셔야죠.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 예. 자, 다시 제 1작업으로 돌아갈게요. 교재 110페이지. 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아까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 3작업 B2에다 붙일 거예요. 2작업에 붙이듯이 똑같이 붙일 거예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제 3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연럽이 붙여주시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1작업에 있는 거 2작업 붙이듯이 3작업에도 붙이면 돼요. 일단 이렇게 놓으셔야 뭐 다음 거를 하든지 하죠. 여기까지 해놓으셨어요? 자, 여기 이용 형태 있잖아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하면 돼요. 내림차순하면 차량, 도우미, 도서관 순서대로 내려가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차량, 도서관, 도우미 대출, 도서관 방문 이렇게 돼 있냐고, 순서대로 되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냥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대략 알 수 있거든요. 내림차순 해놓고 그 다음에 부분합 가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용 형태를 내림차순 했잖아요. 이 동네다가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분합에 가면 반드시 그룹 하락목이 뭐예요? 이용 형태예요. 이용 형태로 정렬을 했지 않습니까? 왜? 부분합 하려고. 이건 딱 맞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지 않으면, 이 두 개가 맞지 않으면 정렬한 의미가 필요 없는 거고 부분합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책에 나와 있어요. 대출자. 여기 써 있네. 대출자의 개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대출 횟수 누적, 대출자 빼고 대출 횟수 누적에 대한 개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빼고 하자고. 얘를 선택한 상태 확인 누르면 조금 전에 대출자의 개수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요거 빼고 확인 누르면 끝. 근데 이왕이면 여기를 얘가 좀 더 이렇게 좀 좁혀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좁혀 있다 보니까 여기 개수인지 뭐가 안 보이잖아요. 차량 도우서관 개수 이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요 E하고 F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좀 벌어지면서 잘 보일 거라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19.3333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홈에 가서 자릿수를 줄이고 늘려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고 늘어드나? 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얘도 15회로 나와야죠. 15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들을 소점 이하를 줄이고 늘리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나? 지금 요 두 군데가 문제죠? 17에는 문제가 없는데 얘하고 요 밑에 15에 요게 다른 거죠? 그럼 셀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G 슬래시 표준을 해주니까 소점이 있는 대로 다 나와 버렸잖아요.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0. 여기를 다시 해도 되고 그냥 클릭하고 G 슬래시 표준이 아니라 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0. 0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소수점 없이 유효 숫자만 나와라 이런 얘기죠. 이건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주면 안 돼요. 여기는 안 맞춰주면 왜냐면 출력 형태를 보여줬잖아요.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결과랑 똑같아 해줘야 돼요. 블럭을 잡고 한꺼번에 가서 여기서 0 다음에 회자를 쓰면 0회가 되는 거지. 몇 회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는 그냥 G 슬래시 표준에다 놓고 회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이 있는 대로 다 나온 거죠. 소수점이 계속 나오니까 보기 싫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소수점 없이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샵 말고 샵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0이나 샵이나 그래서 뒤에 회자만 써주면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이 돼서 알아서 몇 회 하고 떨어진다 이거지. 이 부분의 설명은 어떻게 됐나 좀 볼게요. 책에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놨는데 앞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몇 회라고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 어디나 좀 찾아볼게요.
책에는요 127페이지에 0회로 돼 있어요. 0회. 아까 우리는 G 슬래시 표준으로 했잖아요. G 슬래시 표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0회로 해놨네요. 그럼 우리도 다음에는 0회로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합이 저 숫자가 뭐 14점 몇 회 뭐 해갖고 15회가 딱 반올림이 되면 답이 나오게 하려면 0회로 써야 되고, 조건부 서식에서 저 셀 서식에서 그게 상관없었다면 0으로 쓰면 안 되고 G 슬래시 표준으로 써야 되고, 소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G 슬래시 표준이고, 소점 없이 반올림이 되기를 원한다면 0이라고 쓰든지 샵이라고 써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 책하고 제가 설명이 약간 다른 건 뭐냐면요, 그 결제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결제란 만들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결하고 제자를 결 쓰고 Alt 엔터 쳐서 제 썼잖아요. 줄을 바꿔서 썼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결제라고 쓰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세로 쓰기로 하려면 얘가 세로 쓰기가 되거든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결하고 제를 두 줄에 걸쳐 쓰면 편하지.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제3작업 다시 볼게요. 자, 부분합은 구했어요. 부분합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부분합은 하느냐. 여기는 이용 형태별로 평균이니 개수니 평균 개수가 나왔으니까 이용 형태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구나. 차량, 도우미, 도서관이라는 글자 순서로 나오려니까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이용 형태별로 정렬을 한 이유가 그룹할 항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용 형태 해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대출자에 대한 개수를 넣어주고 확인. 그래서 부분합에 가서 대출 횟수의 평균이니까 쓰는데, 이대로 확인 눌러버리면 개수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해제하고 확인 눌러주면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평균의 값이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수점 이하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소수점 이하가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셀 서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책에는 0이라고 썼는데 만약에 이 답이 14.788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0회가 아니라 G 슬래시 표준을 해놔야 되고,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여기 1, 2, 3, 4 이 부분이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윤곽 지우기. 자, 이 부분에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를 누르면 싹 지워져요. 앞에 1, 2, 3, 4가. 책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윤곽을 지우시오라고 돼 있거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USB 메모리에 담아 가셔야 돼요. 얘를 담아 가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걸 불러와 가지고 차트 작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안 가져오신 분은 앞부분에 제1작업을 입력하셔야 돼요. 요거만큼 여기까지 꼭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만 해보니까 수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지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문제지를 드릴 거니까는 그 문제지 갖고 또 연습하시면 돼요. 자, 저장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해서 지우기를 어떻게 지우나요? 지우는 거요? 네, 여기 촬영 도장 두 번을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 부분합이 잘못 만들어졌어요? 촬영 도장 평균하고 개수가 두 개가 평균이 두 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요. 잘 보세요.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을 처음부터 모두 제거한 후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 대출자에 대한 개수
도서 번호가 아니라 이용 형태죠. 그렇죠? 이렇게 먼저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대출 횟수에 대한 평균으로 바꿀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 누르시면 다시 정답이 돼요. 이 작업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